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19번째 강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새로운 과목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요. 정보통신의 개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공단에서 제시한 목차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일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내용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는 약간 문제 출제 빈도수가 적게 이렇게 정보통신 일반 전체에서 지금 10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제 혹은 한 문제, 뭐 많이 나오면 4문제, 5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일단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일반입니다. 정보통신의 개요,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앞쪽에서는 컴퓨터 한 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처리되는 그런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 일반 쪽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대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한 그 데이터를 받게 되는 이런 통신의 개념이 나오면서 정보통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03년 10월에 정보통신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요. 취급하는 정보를 기계로 처리가 가능하다,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에서 혹은 뭐 정보통신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우리 컴퓨터는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 광대역이라는 말은 아주 넓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아주 먼 곳에 원거리 전송, 먼 거리에 있는 시스템에다가도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의 특징에서도, 시스템의 특징에서도 우리 배웠었죠.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야에 상관없이 장시간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주야에 관계없이 많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장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켜서 우리가 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계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야에 상관없이 뭐 밤에 우리가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야에 상관없이 기계니까 그냥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냥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장시간 같은 동작.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계속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보통신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2003년 10월에 출제가 됐는데, 정보통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요소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신에 기반된 그런 그 신뢰성이라든지 광대 전송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야에 관계없이 장시간 같은 동작을 한다라는 것은 시스템의 특징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의 정의입니다. 데이터 통신의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 형태의 0과 1이라는 이런 이진 데이터들을 우리 시스템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 정보통신 기기들, 이런 정보통신 기기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정보통신 회선을 통해서 우리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진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통신되는 거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진 부호 형태의 정보를 목적물로 하는 통신이다. 자, 그래서 이진 데이터를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기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정보기기라는 말 자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기기 사이에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주고받는다. 어떤 것을 0과 1이라는 이진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다.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를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송수신 그 다음에 처리하는 통신이다. 같은 말이에요. 송신, 수신, 주고 받는다.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준다. 자,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 시스템에서 시스템 컴퓨터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정한 통신 규범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그런 통신 규범에 따라서 기계와 기계 간의 비음성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다. 자, 비음성이라는 말은 음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이진 데이터입니다. 0과 1의 이진 데이터. 그런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 데이터 통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의 정의가 2003년 7월과 2003년 1월에 두 번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사용된 시기인 1958년 우리 이 연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긴장을 하게 되죠. 1958년에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군사 분야입니다. 항상 네트워크가 맨 처음 발생된 것도 군사 분야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요, SAGE, 싸게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죠. 자, 싸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싸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사용으로 맨 처음에 개발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군사용으로 싸게 1958년도에 제일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라는 것이 가장 최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싸게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사브레라고 하는 겁니다. 사브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최초의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브레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이제 좌석을 예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1961년도경에 발전이 된 겁니다.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인데 상업용이다라는 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브레 다음에는 알파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최초의 패킷 교환망입니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가장 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하면 무조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알파넷도 군사용으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알파넷 다음에 이제 조금 적기가 좀 곤란한데 ALOHA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이 최초의 라디오 무선 패킷망입니다. 이것이 무선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최초로 사용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싸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군사용으로요. 이게 군사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초의 상업용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이 사브레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킷 교환망 이런 메시지 자체 데이터만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모인 어떤 패킷들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런 데이터 통신망.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 통신망 네트워크를 이제 알파넷, 최초의 통신망 알파넷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알파넷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알파넷에서 ALOHA라고 해서 이거를 읽기가 뭐 조금 곤란한데 조연기식으로도 아무래도 발음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초의 라디오 무선 패킷망입니다. 그래서 무선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군사용으로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해서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최초로 데이터 통신이 적용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군사 분야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그 뒤쪽에 사브레하고 뭐 알파넷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자, 통신의 개념입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일반에서 배우고 있는 데이터들은 0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0과 1에 대해서 이쪽 지점에서 다른 내가 목적으로 하는 지점까지 주는 것을 통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기기 간에서 정보를 가공 혹은 처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공이나 처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 앞쪽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었죠. 시스템 안에 우리 본체 안에서 0과 1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0과 1에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통신 개념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니까 이런 컴퓨터 안에서 처리가 된 것들을 주고받는다. 이진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기기 간에 정보를 이제 가공하고 처리한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런 수행하는 일들을 통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이라는 것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런 보내온 이런 데이터들 0과 1에 대해서 어떤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 그래서 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앞쪽에서 배울 때 0과 1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연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됐는데요. 가공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정보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까지 우리가 데이터 통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구성요소입니다. 정보통신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로 되는데요. 정보원과 전송 매체, 그 다음에 정보처리원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생기는 근원지예요. 말로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예로 든다면 여기에서 정보를 보내게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이 정보원이 됩니다. 정보원이 되고요. 이 정보원에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수단, 보내기 위한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전송 매체가 하게 되는데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것은 전송을 시켜주는 어떤 전송 매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원하는 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는 기계, 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전송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전송 매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 처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목적지가 되겠죠. 이쪽이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정보원 처음에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 정보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이 시스템에서 받아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되는 곳이 정보 처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구성요소는 정보원과 그 다음에 전송 매체, 그 다음에 정보 처리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호 변환 장치를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2004년 7월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DCE, DSU, 모뎀 이것이 신호 변환에 이제 필요한 장치들인데요. 신호 변환하는 장치들인데요. 자, 이 장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TE가 나왔습니다. 단말 장치라고 하는데요.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고 해가지고 터미널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터미널은 우리가 종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종단 혹은 끝, 터미널, 끝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통신 개념에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끝에 해당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죠. 그래서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입출력 장치나 혹은 컴퓨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수신을 제어하고 주고받는데 어떤 제어를 합니다. 너는 빨리 가, 너는 빨리 와, 너는 조금 있다가 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입니다. 입력하고 출력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 제어입니다. 오류라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넌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라고 해가지고요, DCE가 나옵니다. DCE가 지금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개념이죠. 신호를 변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치에서 이쪽 장치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DCE라는 종단 장치, terminating equip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종단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단말 장치와 통신 회선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다리를, 이 길을 통신 회선으로 보시면 되고, 통신 회선과 이 단말 장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하나의 장치가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DCE로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말 장치는 컴퓨터로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은 아까 길이나 혹은 뭐라 그랬죠? 이쪽 장치에서 이쪽 장치로 가는 전송 매체라고 했죠. 매체, 어떤 길, 매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런 회선을 연결한다.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합니다. DCE가. 그래서 이 장치가 DCE라고 부릅니다. DCE. C라는 것은 서킷이고요. E라는 것은 equipment입니다. 그 대신 DCE라는 단어를 지금 풀어서 외우시지 말고 그냥 DCE를, 이 중간에 들어가는 장치 이름을 DCE로 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연결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이제 신호를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컴퓨터에서 보낸 그런 데이터들을 이쪽 전송 매체에서 잘 흐를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가지고 다른 시스템에다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호 변환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DCE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DCE. 그 다음에 변복조 장치, 모뎀이 나옵니다. 자, 변복조 장치가 나왔는데요. 변복조 장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을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변복조기라고 해가지고 변조, 복조라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 중에서 변복조기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모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DCE 안에는 모뎀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DSU라고 해서 이것은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같은 장치, 이런 전화 같은 장치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자, 이런 장치들이 모두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입니다.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 그래서 데이터 통신 훼손의 종단에 위치해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적합한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C라는 이 이름 자체 속에 지금 모뎀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뎀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동을 시켜서 이 아날로그가 이 회선을 통해서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이 중간에서 또 바꿔서 이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죠. 자, 시스템은 디지털이죠. 0과 1밖에 모릅니다. 그런 0과 1밖에 모르는 것을 아날로그로 바꿔줍니다.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 다리에서는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가 쭉 흘러가서, 자, 이 도착 지점에 다 와가면 이 중간에 또 어떤 DCE라는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통해서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서 시스템 내부에서 디지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디지털 서비스 장치 DSU입니다. DSU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건데요. DSU가 이것이 DCE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죠. 이것이 데이터 훼손 종단 장치.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송 매체 사이에 여기 지점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가 이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고 DCE에 포함되는 것이 아까 모뎀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뎀이라고 했고요. 모뎀 중요합니다. 모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뎀과 더불어서 하나 더 있는 것이 DSU입니다. DSU라고 하는 것은 단말 장치로부터 디지털 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그냥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DSU입니다.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 그 다음에 CCF라고 하는데요. CCF라고 하는 것은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통신 제어 장치. 자,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이퀴먼트라고 해가지고요. CCF가 아니라 통신인데 지금 잘못됐네요. 자, CCE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잠깐 당황했는데 통신 제어 장치, 통신은 C고요. 제어는 C,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장치는 이퀴먼트 E죠.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전송 회선하고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거고요. 통신 회선과 중앙 처리 장치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과 중앙 처리 장치를 결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장치가 CCE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CCE라는 것, 이런 단어 자체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CCE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DCE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 종단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모뎀이 있었고 그 다음에 DSU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었고 DSU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디지털이 흘러가는 그런 전송 매체에서는 디지털을 그냥 디지털로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SU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에서 CCE라는 것을 배웠는데 CCE 속에서 전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전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FEP,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요. 전처리, 먼저 처리를 하는 장치다. 어떤 것을 고도의 통신 제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로 아주 이제 그 고도의 통신 제어, 그러니까 일의 그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 복잡한 그런 작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전처리 장치를 거쳐서 먼저 한번 일을 시켜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 기능에 메시지 조립과 처리를 포함한다. 메시지 조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보내는데 1번, 2번, 3번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을 때 1번이 도착하고 또 2번이 도착하고 3번이 도착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또 이게 하나의 이제 전체 다 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조립한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왔는 거, 그 다음 왔는 거, 제일 나중에 왔는 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조립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각각 이렇게 잘라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주는 것도 포함을 해주는 것이 전처리 장치라는 거. 그래서 에러의 검출 및 수정까지도 가능한 것이 전처리 장치다. 그래서 전처리 장치라는 것은 주 컴퓨터에서 어떤 회선 측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통신 회선을 일단 접선을 하게 되면은 통신 제어에 따른 그런 부하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다수의 회선들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로부터 이제 조금 이쪽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들면은 이제 컴퓨터가 부하가 걸리겠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담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다가 전처리 장치를 줘가지고 약간 이 시스템에 짐을 조금 더 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신 제어 장치다. 통신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해주죠. 관리. 지금 조금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 속에는 전처리 장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FEP의 기능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 통신 라인을 중앙 컴퓨터에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중앙 컴퓨터가 너무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통신 라인을 동시에 다 받아들이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약간의 그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처리 장치 FE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터미널에 메시지가 보낼 상태로 있는지 받을 상태로 있는지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의 메시지가 보내는 상태가 되는지 받을 상태가 있는지 이 컴퓨터가 보내는 상태인지 받을 상태인지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받을 수 있으면 주고 못 받으면 못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러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에러도 검출할 수 있고 또 에러가 있으면 수정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어 기능, 관리 기능을 한다라는 거, FE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FEP는요,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처리, 먼저 뭐 초벌 구이처럼 먼저 한번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컴퓨터 인터넷 하고 있죠.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랜카드를 다 컴퓨터 시스템 본체 안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랜선을 꼽아가지고 우리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라인이 온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입출력 장치하고 그 다음에 전송 장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항시 연결을 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단말 장치, 통신 회선, 통신 제어 장치. 아까처럼 단말 장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은 다리,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송 제어 장치는 아까처럼 전송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나 제어를 하는 그런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금 가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스템에서 저쪽 시스템으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런 통신 회선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이 주고받는 실제적인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전송 제어 장치는 이런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어 장치로서 이 중간에서 위치를 하면서 어떤 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송 제어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스템이 나오는데 온라인 시스템의 반대가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 장치와 컴퓨터가 같은 말인데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로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 개입한다. 자,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른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신 회선만 연결이 되면 이건 온라인인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오프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오프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이 컴퓨터 그냥 혼자 한 대만 그냥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정산 같은 거,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급여 정산 같은 거는 그냥 시스템 한 대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일괄 처리를 하게 되죠. 월말에다가 일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그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봐야 되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뭐 데이터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급여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있는 10명의 회사원이 있다면 그 10명에 대해서 월 말에 얼마 정도 이제 월급을 줘야 되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너스가 얼마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월 말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연결을 시켜서 그때그때마다 통신의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스템 한 대에서만 우리가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같은 게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입니다. 리얼타임 처리, 온라인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통신에 의한 처리 형태로 가장 적합한 거다. 온라인 리얼타임이다. 실시간이란 얘기예요.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컴퓨터로 처리를 해가지고 은행에 온라인 예금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시스템에 우리가 저금을 10,000원 했으면 이 10,000원이 시스템 상에도 10,000원이 저금됐다라는 것이 그때그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10,000원을 대구에서 저금을 했는데 서울에서 내가 지금 저금했으니까 너 지금 바로 이제 출금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그때마다 서울에서 그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즉시 그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입니다. 자, 리얼타임 처리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쉐어링입니다. 타임 쉐어링은 리얼타임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시스템은 처리를 하는 시스템은 한 대인데 1번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2번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3번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공동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가 마치 자기가 혼자서 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타임 쉐어링입니다.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CPU가 이런 하나의 1분이면 1분 이 하나의 시간을 이제 1번 작업을 요만큼 하고 2번 사용자가 또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3번 사용자가 요만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쪼개서 그 사용자가 자기가 쓰는 시간만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나는 사용하고 있고 2번도 나는 사용하고 있고 3번도 나는 사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3명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원래 CPU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지금 쪼개서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타임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2005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괄 처리는 아까 급여 정산 같은 거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정량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처리. 그래서 배치 시스템, 배치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이렇게 부릅니다. 2004년 10월에 출제가 한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괄 처리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 일반 개념이 아니라 조금 이제 정말 전송에 관련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개념 알아두시고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체크한 거, 별표 친 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